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명지 전문가입니다. 올바른 금융의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AFC 자산관리 이차영 전문가입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변액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된 이자를 주는 보험, 연금보험이 있고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원금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꼭 내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때 저희는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저희 성향과 조금 다르더라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내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공부해보지 못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성향에는 맞지만 본인이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연금 상품이 본인에게 득이 아닌 실을 가져다 준다면 피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본인 유형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유형이 본인에게 득을 가져온다면 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 준비할 때 본인 유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보험 중에서도 변액연금을 활용하여 노후 준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연금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액연금이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노후 준비로 이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평균적으로 1년에 2%에서 3% 정도 변동되는데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난달 기준으로 작년 대비 물가가 네, 전문가님.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었을까요? 네, 작년 대비 물가가 2.9%에서 3%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 되는데 2 곱하기 20은 50이죠. 물가가 1년에 2.5%씩 20년 동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50%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50%가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1,000원짜리로 20년 뒤에는 500원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만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50%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 20년 뒤에도 온전히 저희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물건을 사려면 손실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연평균 이자는 2.5% 이상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모을 때 심지어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쓸 자산을 모아갈 때에는 무조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제가 알기로 3.5%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은행 이자율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 금리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비슷하거나 하락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만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 예적금을 준비하실 때 특히 적금 상품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연이자, 연금리가 1년에 3%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약 1.5% 정도 금리를 받으신다. 쉽게 말씀드려서 5%의 적금을 준비하셨을 때 2.5%의 실질 이자를 가져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2.5% 이상 실질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라는 걸 하죠. 주식도 하고요. 부동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노후 준비를 할 때에도 수익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연금은 우리가 당장 쓰는 돈이 아니고 또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쓰는 돈이 아니라 최소한 20년, 30년 뒤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가 반영이 되는 상품이 변액연금이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변액연금을 준비할 때 우린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변액연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네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나눠 담는 게 좋겠죠. 저희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600이 3은 3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은 6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3을 수수료라고 예를 들었을 때 6%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3%의 수수료를 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3%의 수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 저희가 열심히 자산을 배분해서 확보했던 이 수익률이 더 감소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회사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수수료를 적게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납입, 두 번째는 페이백입니다. 첫 번째 추가납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같은 금액, 같은 돈을 모을 때 수수료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기본보험료가 아닌 추가납입에 대한 사업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모으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페이백을 해주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납입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10년 납입이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수수료를 뗄 거고요. 20년 납입이면 20년, 30년 납입이면 30년 동안 수수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인데요. 세금과 죽음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다고 하죠. 연에 저희가 수익률을 4%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그리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연에 4%씩 꾸준히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총 수익률은 8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억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 약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이자소득세로 15.4%로 뗀다고 가정을 했을 때 8천만 원의 수익을 보셨다면 약 1,2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흐를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이 있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 10년이 지났을 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씨를 뿌려놓죠. 그럼 쌀이 그리고 벼가 잘 자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 더 많이 자라고 더 잘 자라겠죠. 당연히 관리를 잘 해서 저희가 수익률에 대해서 그리고 모아가는 자산에 대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액연금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 투자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과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AI라는 시장을 주식시장에서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AI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로봇 관련 회사도 마찬가지로 3, 4년 전엔 찾기 힘들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회사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3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되어 있는 자산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자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잘 불어나고 있는지는 3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분들에게 보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골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추가 납입이나 아니면 페이백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험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는다면 우리가 변액연금 상품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변액연금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변액연금을 준비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은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이자보다는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희가 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단 적게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과세보단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연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연금을 준비하실 때 사실 기준금리가 높았던 과거에는 고정이자를 주는 상품을 선택하셔도 연금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제로금리로 가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을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변액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에 대해서 오늘 고명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CI 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름 자체가 생소한 보험이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이 CI 보험입니다. 과거에 암보험 혹은 실손보험으로 가입했던 걸로 알고 있었지만 5년 혹은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펴보니 까다로운 CI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앵커님, 여기서 CI 보험은 흔히 사람들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CI 보험 안 그래도 말이 참 많은 보험 중에 하나죠. 그래도 보장만 잘해준다면 사실 좋은 보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크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잘 되어 있으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원하는 보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쁠 수도 있죠. 이처럼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나는 가입한 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CI 보험이더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른다는 게 사실 나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CI란 어떤 뜻이길래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했을까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일리스, 즉 중대한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일반적인 질환보다는 중대한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CI 보험이 보장해주는 이 중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이나 루게릭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CI보험은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 질병에만 보장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질병 세 가지인 암, 뇌, 심장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암이란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암은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서서히 자라면서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거나 전이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양성종양은 제거 후에도 예후가 좋은 편인 만큼 거의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데요. 반면 악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며 다른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퍼져나가는 치명성이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수술로 제거를 한다라고 해도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의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형태에 따라 심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 CI보험의 약관상의 암은 중대한 암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CI보험의 약관상에는 중대한 암을 어떻게 명시해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형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이 퍼지지 않고 치유력이 좋은 양성이 아닌 암이 빠르게 자라면서 재발성이 많은 악성종양 형태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치명파괴적 증식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자세히 해석해보자면 악성종양은요, 병기가 1기부터가 아니라 1.5기부터 해당이 되고요.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주변 조직인 혈관 혹은 림프, 근육층의 1.5mm 이상으로 악성종양 세포가 치명파괴적 증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중대한 암 중에 대표적으로는 악성 흑색종,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등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중대한 암이기 때문에 소외감, 즉 치료가 비교적 쉬운 암인
초기 갑상선암이나 대장 점막내암, 양성내종양, 일반 피부암을 제외한 기타 피부암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질병의 중대한 질병인지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뇌졸중이라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이라는 질병은 피 속 찌꺼기, 즉 혈액 속 노폐물들이 모여서 뭉친 비정상적인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혈관 질환인 만큼 치료 후에도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나 인지 능력 저하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증들이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뇌졸중은 CI보험 속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살펴보면 실제로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하고요. 신체의 25% 이상의 장애율이 남아야 하며 외상으로 생기거나 뇌종양 혹은 뇌수술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은 보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병 당시에는 반드시 뇌졸중으로 인한 조건이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심장 쪽의 기본적인 질병 설명과 함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혈전인데요. 뇌혈관 질환과 동일하죠. 같이 피 속에 찌꺼기가 뭉쳐서 혈전이 생기고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면 원활히 피가 순환하지 못해서 심장세포가 죽는 것이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장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협심증, 그리고 맥박이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혹은 정상 속도보다 빨리 뛰거나 움직였음에도 천천히 뛰는 불규칙한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네, CI 보험의 기준에서 중대한 질병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급성 심근경색에서 중대한 질병으로 판명이 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부정맥이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심전도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에서 파동의 형태를 알아보는 파형 검사들, 그중에서 ST 분절, T파, Q파의 검사에서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심전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새롭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검사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이후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분류되는 I21이라는 질병 코드를 꼭 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혈관계 중에서도 범위적으로 많이 불리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장질환들인 경미한 질환 및 장애가 없는 일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혈관계에 속하는 모든 협심증에 대한 보장은 제외된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암의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약관에 명시되는 항목을 외하면 일반암과 큰 차이가 없지만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요,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 확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라는 점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특정 심장 수술, 심장, 간장, 폐장, 췌장, 신장으로 구성된 5대 장기 이식 수술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관상동맥 우회술과 대동맥 인조 혈관 치환 수술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관상동맥 질환으로 분류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약물과 스텐트 시술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석회화가 심하고 여러 관상동맥 부위에 질환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가 심한 관상동맥 질환을 하나하나 시술하게 되면 재발률도 높고 수술에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이라는 곳은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고
이곳이 크게 막히게 되면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건데 스텐트 시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혈관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회술은 아예 새로운 인조혈관을 만들어서 피가 원활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혈관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회술 자체가 심한 관상동맥 질환에만 쓰이기 때문에 중질환인 만큼 그로 인한 후유증이 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급받기 까다로운 질병적 조건이 어떤 건지 살펴봤는데요. 앵커님, 어떠세요?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안 되지만 높은 네. 확률로 걸릴 것 같나요? 아니요, 절대 안 걸릴 것 같고 이 정도의 이제 지급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급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까지 조건이 까다로우면은 이 CI 보험금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실제로 CI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던 30대 남성분께서 급작스러운 뇌출혈이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뇌 손상은 특히나 마비와 같은 후유장애를 빈번히 겪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남성분은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장애를 입으셨지만 아직 너무 젊은 30대의 나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 없이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후유장애가 점차 회복되고 있었죠. 여기서 하반신 마비는 신체 장애율 30% 정도로 CI 보험의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인 질병 진단과 그 후에 후유장애 25%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CI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보험금 지급이 안 됐을까요? 바로 재활 치료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몸이 호전되는 상황을 보고는 영구적인 장애, 영구적인 결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질병과 수술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 후에 질병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급받는 사례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CI 보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면은 왜 CI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CI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요, 다 나오고 다 주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 자산을 위해서 모든 게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5년 혹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 조건에 맞지 않다고 나오니까 그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은 사실 더 남아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CI 보험은 중대한이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두 번째로는 보장해준다던 중대한 질병과 수술들 중에서도 단 한 가지에만 보장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입하는 요즘 종합보험들의 내용들은 암, 뇌, 심과 같은 질병 진단, 수술, 치료비를 각각 보장해주지만 CI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CI 보험은 왜 한 가지만 보장을 해줄까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린 암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으로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바로 건강이 아닌 사망보장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CI 보험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길래 중대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만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큰 치료비가 필요한 중대한 질병에 진단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준비된 사망보험금의 일부 퍼센트지를 살아있을 때 진단금 목적으로 선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보험금을 받고 나머지는 내가 사망했을 때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어 있게 되어 있죠. 앵커님, 그럼 그 당시에 CI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한 가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럼 CI 보험을 우리가 좀 부수적으로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I 보험을 주보험으로만 가입하지 않으시고요. 부족한 보장을 특약사항으로 보완해서 여러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더 비싸기 때문에 특약사항들을 비교적으로 저렴한 갱신형으로 구성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보험으로서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험료가 지속해서 오르는 갱신형 특약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마저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 보험이 CI 보험인지 혹은 갱신형 특약들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인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 불편함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접하는 보험도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과연 과거에는 이런 CI 보험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대의 개념으로 제너럴 일리스라는 GI 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종합보험들은 거의 이 GI 보험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어떤 병이든 그 병에 대한 질병 코드만 받는다면 다른 조건 없이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그 질병 코드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I 보험보다는 지급받기가 좀 쉬울 뿐더러 사망보장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GI 보험은 중대한 상황 중에 한 가지만 보정해주는 CI 보험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부 각각 보장을 해줍니다. 앵커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각각 보장해주면서 지급받기 쉽고 저렴한 보험이 좋으세요? 아니면 한 가지 중대한 질병만 보장해주는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비싼 보험이 좋으실까요?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CI 보험이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적성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미 CI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은 그대로 계속 좀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내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보험 속 불리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CI 보험의 주 보험인 사망보장을 최소로 줄여서 가져가는 겁니다. 보험료 차원에서도 사망보장인 주보험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꽤나 크기 때문에 주보험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내고 계신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오르게 될 갱신형 특약들을 그중에서 필요 없는 보장들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조정하셔도 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지시고요. 저렴해진 보험료만큼 더 필요한 보장을 새롭게 보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I 보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조금 막막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들도 고려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CI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과 수술 중 한 가지만 보장해주며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두 번째는 사망을 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더 비싸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보험을 낮추고 갱신형 특약을 정리해서 저렴해진 보험료만큼 필요한 보장을 더 보완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 도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보험은 시대별 트렌드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다, 나쁜 보험이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나이는 이미 먹었고 병원은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이건 마치 목적지가 다른 버스를 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지만 결국 제대로 된 버스를 바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내 기회비용과 시간은 더 많이 더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내 보험이 주기적으로 나에게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CI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이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제 전문가 패널분들이나 MC님도 그러시고 이 실비보험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이 실비보험 매달 내가 그냥 보험료를 내고는 있는데 병원에 다녀오셨을 때 실비보험으로 내가 얼마나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낸 병원비를 얼마나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실비보험을 잘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보장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더불어서 실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실비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1세대나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해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실비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를 먼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MC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실비보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실비는 제가 살면서 받아봤던 가장 보험금을 많이 받아봤던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병원비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급을 해주는 상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비는 언제 가입하시는지에 따라서 보상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연월에 따라서 이 세대별로의 실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가장 오래된 실비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실비예요. 1세대 실비를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내용을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요.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입을 하시고 유지를 하신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2003년 10월부터 가입하신 실비를 이제 1세대 실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상을 해주는 게 자기 부담금의 거의 100%를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실비랑 다르게 보상 비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라고 보니까 이 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나 보통 비급여에서 보상 비율이 나뉘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가입하신 보험사,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서 보상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책기간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병은 180일의 이제 면책 기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급 병실료라고 해서 1인실에 입원을 하셨을 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금액 상관없이 50%까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급 병실료 또한 많이 보상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세대 실비가 많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싼 이유가 보상의 비율도 높기는 한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갱신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5년에 한 번 갱신이 된다는 건데 이 3년, 5년에 한 번씩 몰아서 보험료가 이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병원비를 많이 보상을 해주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1세대 실비 이후로 실비를 조금씩 개정을 하면서 이제 보험사가 실비를 조율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1세대 실비 보상 조금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MC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고는 해도 그래도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서 나누지 않고 모두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병원을 계속 좀 다니고 있다. 아니면 이 정도 보험료는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상 비율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실비들이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거쳤을 때 실비가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자료로 조금 가져왔는데 1세대 실비랑은 다르게 조금 칸이 많죠.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비들에 비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했던 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안에서도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기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세대 실비에서 넘어오면서 이 과도기적 실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짜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로 고정이 된 이제 1세대, 2세대 표준 1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세대 실비랑은 다르게 담보가 상해랑 질병으로 또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내가 낸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낸 병원비에서 90%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 된다는 게 2세대 표준화 1 실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래에 대한 보상에서는 병원 종류에 따라서 10,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의 공제 금액이 생겼어요. 공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낸 병원비가 30,00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제 금액인 2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0원에 대해서만 실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은 이제 180일에서 90일로 고정이 되어버려요. 2세대 실비 중에서 표준화 2와 3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갱신 주기가 또 1년짜리로 굉장히 짧아집니다. 갱신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보험료 측정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부담은 조금 적어질 수가 있고요. 담보 구성 자체도 상해랑 질병 입통원비로 따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나 하면 사실 보상 비율인데 2세대 표준화 2실손의 경우에는 급여랑 비급여 병원비를 합산해서 90%까지 보상해주는 반면에 표준화 3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90%, 비급여를 80%의 비율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표준화 2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1에서 2만 원, 보상 대상의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통원으로 20만 원의 병원비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이 2만 원이랑 20만 원의 20%인 4만 원 중에서 4만 원이 높기 때문에 4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화 3실비는 더 세분화돼서 공제 금액이 1에서 2만 원과 급여 의료비의 10% 혹은 비급여 의료비의 20%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에서도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동일한 질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면책 기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2세대 실비 안에서도 이 가입 기간에 따른 표준화 차이를 3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내가 낸 병원비를 전액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나 공제 기준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는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2세대 실비로 넘어가 보면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표준화 1, 2, 3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각각 급여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비에 따라서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2세대 실비까지 가보니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보장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나요. 그럼 3세대 실비에서도 보장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사실 3세대 실비로 넘어가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 3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실비가 세대를 거칠수록 보장에 대한 커트라인 자체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3세대 실비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3, 4대 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단독 실비로 일반 종합보험이랑 다르게 분리가 되어서 따로 이제 실비를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비급여 3개를 특약으로 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 2세대 같은 경우는 보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MRI 좀 찍어주세요. 아니면 도수치료 받을게요.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실비 청구를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손해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따로 특약으로 빼서 한도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차별적으로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비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준화 3세대인 이제 2세대의 표준화 3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3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병원을 자주 좀 안 가는 저처럼 2에서 30대 분들에게 조금 메리트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세대 실비까지 가보니까 확실히 보장도 좀 줄어들고요. 제한도 많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기존에 보상 비율이 높았던 세대 실비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실비 청구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3세대 실비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엔 또 4세대 실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4세대 실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대망의 4세대 실비인데요. 이 4세대 실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이 4세대 실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민을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험료가 많이 비싸서 1세대, 2세대 실비의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비급여에 대한 부분의 보상 비율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80%, 비급여는 70%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많이 고민을 하시냐 봤더니 4세대 실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실비를 가입하시면서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1세대, 2세대 실비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이거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병원은 좀 자주 안 가는 편인 것 같고 라고 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 4세대 실비는 특징이 뭐냐면 병원을 많이 안 가신 분들은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실비 청구를 많이 안 한다, 병원을 많이 안 간다라고 하시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4세대 실비로 가면은 이 보상 비율도 좀 줄어들긴 한데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책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이 1, 2, 3, 4세대 실비 중에서는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4세대 실비로 바꿔보는 거를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4세대 실비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하나를 더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상 비율이나 보상 한도도 많이 달라졌지만 추가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게 실비가 모든 질병을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에 거칠수록 보상해주지 않는 질병들이 꼭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대별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보상해주지 않는 질병에 대한 부분도 체킹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2세대 실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실비보험을 준비했던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실비를 청구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한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셔서 그런지 면책 기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전문가인 저조차도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꼭 보시고 챙겨두셔서 실비 청구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셨으면 해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도 꼭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바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